11월 2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특활비 관련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특활비 의혹이 정치권에서는 검찰 특활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는 야당의 법무부 검찰 특수활동비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검찰 조직 자신도 또한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불법 유용 행위가 있다 그러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법무부에 올려줬다는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규정한 야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우선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다며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활동 등을 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쓰는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란 해명입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활비라고 해서 검찰만 쓰라는 예산이 아닌데 사용 주체와 용도를 혼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라며 검찰 특활비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물타기 하려고 의도적으로 검찰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박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청만의 특활비는 없다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명입니다. 실체도 없는 검찰 특활비 논란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게 박 장관의 인식인데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전임 박근혜 정부의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순환 검찰총장 4명을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1년 넘게 끌어왔던 국정농단, 대기업 출연금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최순실 씨 결심 공판이 다음 달 14일로 잡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으로 묶여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가 관심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본명 최필려, 2번의 개명을 거쳐 현재의 법적 이름은 최서원. 하지만 온 국민에겐 최순실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물. 지난 2015년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청 경정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로 꼽은 인물.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상실의 시대에 빗대 순실의 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며 온 국민에게 상실감을 안겼던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이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미르 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재판에서 12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최 씨가 딸 정유라 씨 2대 입시와 학사비리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10여 개에 달합니다. 보통 결심 공판 후 2, 3주 내에 선고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습니다. 그 후 남게 되는 국정농단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도로위의 서자 오토바이 연속기획 8번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입장이어서 잘 몰랐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 금지 등 도로 위에서만 서자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도 2중, 3중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야간 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중인 아스팔트 턱에 걸려 운전자가 나뒹구는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입니다. 도로 위로 오토바이가 튕겨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긁히는 적이 역력합니다. 영국산으로 1,600만 원을 호가하는 이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입니다. 펜더와 휠, 머플러, 브레이크 페달 등 부품 단가와 기술자 공임을 합쳐 수리비가 무려 7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오토바이 2세대 값이 한 번 나뒹군 수리비로 나온 겁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의 경우 바퀴가 2개라는 이유로 일반 승용차에 비해 보험 가입 등에 있어 잘 납득이 안 가는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오토바이 보험 견적서를 뽑아봤습니다. 오토바이 차량 가액은 300만 원, 대인과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통상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기준으로 견적을 뽑아보니 384만 5,600원이라는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차량 가액보다 보험료가 더 비싼,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 더 어이없고 황당한 것은 어쨌든 만일을 생각해 비싼 보험료를 내고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정작 보험사가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오토바이는 자기 손해랑 자기 신체 이런 거 가입이 안 되나요? 저희 상품 자체가 일단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저희 는 이륜자 그 상품 자체에 책임보험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대인 1이랑 대물 2천만 원까지만 저희. 일반 승용차의 경우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 태도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안해도 알아서 조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누가 보험을 들고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자기 신체 사고 보장을 포함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 결과 차량 10,000대당 부상자 수는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의 절반 정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봐도 오토바이가 승용차나 다른 승합차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관행적으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법률이 항상 딱 특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다듬을 필요가 지금. 지난해 말 기준 오토바이 운전자 자기 차량 보장보험 가입 비율은 단 1.4%. 사실상 거의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차 보험 사각지대, 안전 무방비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들어가는 도로 위의 서자 오토바이. 단순한 특정 도로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보험료와 종합보험 가입 거부 등 2중 3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어렸을 때 헤어져 얼굴도 기억 못하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수억 원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딱한 처지에 놓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얘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도 상속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상속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를 제외하고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반면 한정 승인이란 상속을 받지만 자신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되지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까지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네. 뭐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재산이나 빚이 뭐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 텐데 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하면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사망한 자의 금융 내역이라든지 토지, 연금, 자동차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빚이 더 많다 이런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게 둘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 상황이라든지 또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 포기의 경우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들도 이 상속 포기를 할지 여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반면에 한정 승인이란 상속을 하되 다만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것도 어쨌든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와 같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정 승인을 한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해서 최고라든지 신고 같은 채권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상속 관련해서 뭐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속재산 파산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 상속채권자, 유언집행자 등이 관할 행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파산관제인을 선임을 해서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 승인을 한 이후에 채권 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변제 과정에서 예를 들어 후순위 채권자에게 잘못해서 먼저 변제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하면 그런 위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제도가 그동안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다만 그래서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다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딱한 고등학생 아무튼 뭐 문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 컸다고 다른 데로 옮기냐? 무슨 뭐 연예인들과 소속사 사이에서 나올 법한 이런 말이 연예계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 학원 강사 얘기입니다. A 변호사는 지난 2015년 5월 국내 한 유명 대형 학원과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후 A 변호사는 이 학원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관련 강의를 시작했고 학원은 A 변호사에게 선급금 2억 원과 8개월 동안 1억 7,70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사단은 A 변호사가 이듬해 8월 이 학원에 일방적으로 강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강의를 시작하면서 불거졌습니다. A 변호사를 새로 받은 학원은 수험 준비생들 사이에 인기 강사가 된 A 변호사가 강의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한 모양입니다. 이에 원래 A 변호사가 강의를 했던 학원은 A 변호사가 강의 계약을 위반했다며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을 말합니다. 위약금은 상대가 실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지만 위약벌은 실손해와 상관없이 내야 하는 일종의 징벌적 배상 성격을 갖는 벌금의 한 형태입니다. A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학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위약벌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A 변호사에 대해 위약벌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1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인 A 강사가 전속 계약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할 법률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위약벌 약정이 강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학원으로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기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강사를 발굴하는 만큼 고액의 위약벌을 정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무협지를 보면 흔히 강호의 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강사 몸값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달한다는 자체도 놀랍고 아무튼 서로 이익이 되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그게 어떤 분야든 최소한의 상도인은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11일 만인 어젯밤 풀려난 데 대해 검찰은 오늘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 반발했지만 법적으로 다른 범죄 사실이 아니면 영장을 재청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경영진의 부당 노동행위 수사를 위해 어제 서울 상암동 MBC 본사를 압수수색한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압수수색은 MBC 사측과 사전 현장 협의 후 착수했고 복수의 변호인이 참관한 가운데 별다른 충돌이나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강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언론사 관련 사건인 점을 각별히 유념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디지털 분석 업무를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 사무실 등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 2계장이던 김 서장은 수서경찰서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와 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이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와 기업이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에게 소송을 남용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3일) 수능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